25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 할 내용이 이제 투자론하고 금융론 두 개 남았는데 우리 파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룰 테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론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단일 파트에서는 문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쭉 지내보면은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파트를. 그래서 잘 공부를 안 하세요. 많이 기피하시고 수학적인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계산도 좀 해야 되고 이것저것 아주 피곤한 게 많은데, 처음이니까 우리 일상적인 투자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오늘 뭐 특별한 얘기보다는 여러분들 돈 던지고 돈 얻고 하는 이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나 그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복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정책론이나 그 저번 주에 했던 시장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나름 간단하게 암기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급한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급했던 건 수요 공급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중요 파트, 이 투자론이 들어가는 거죠. 책에 보시면은 이 투자에 대한 기본 정의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투자의 정의, 투자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맨 처음에 이 투자 정의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죠. 이 부동산의 투자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의 싸움이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시면 현재 시점에 투자가 나갑니다. 돈이 나가죠. 그리고 그 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입이 미래 시점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투자의 가장 기본적 정의는 현재 시점에 특정 자본, 금액을 던져놓고 미래 수입을 기다리는, 이걸 갖다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금액 자체는 오늘 던지는 돈이 확실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확실성 이렇게 부르고요. 다만 미래 수입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입을 불확실성이라고 부르죠. 아래쪽에 2번 동그라미죠. 그림 밑에. 확실성과 불확실성 개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나가는 돈은 확정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허나 미래에 들어오는 돈은 다소 불확실한 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을 갖다가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죠. 뭐 우리가 투자 전반을 배우는 건 아니고 부동산 투자 배우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 부동산 투자의 특징들을 하나씩 잡아드릴 텐데요. 투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니까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인플레이션 그러면? 화폐 가치란 말을 쓰신다는 건 책을 보고 얘기한다는 뜻이고요. 책을 보지 않고 머리에서 화폐 가치가 나오시는 분은 저보다 경제학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우리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플레이션이, 제가 책에 적어놓은 것도 사실 두 개긴 하지만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시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 한마디로 인플레를 정리하자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사실 이게 다죠. 물가가 반짝 오른다기보다는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계속해서 오름의 추세를 갖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물가란 표현보다는 앞에 실자 붙이고 뒤에 치자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래서 우리 1번 동그라미 이런 말 나오죠. 실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물건값이 올라가면 인플레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배추가 있다고 합시다. 그 밑에 사례예요. 책에 보시면. 이 배추는 물건이다, 화폐다? 물건이죠, 그렇죠? 처음에 한 포기 배추가 있는데요. 이 한 포기가 2,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놈의 배추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야금야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5,000원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배추를 사려면은 돈하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그때 이제 여기서 화폐가 등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배추가 2,000원이었다면 1,000원짜리 2장으로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5,000원까지 올라가면 1,000원짜리 5장까지 필요해지죠. 기존보다 1,000원짜리가 3장이나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화폐의 힘이 세진 것이다, 약해진 것이다. 화폐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화폐와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인플레가 온다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번 별표 치세요. 박스 안에서. 인플레라고 하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위 돈값이 똥값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란 말은 사실 시험에 등장할 땐 그 옆에 구매력 하락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보시면 제가 5번 동그라미에도 쭉 적어놨죠.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물가는 업 되지만 화폐 가치는 다운이 된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황을 하나 놓고 이 투자자의 지금 이 투자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자산가, 돈이 굉장히 많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냐면요, 이 사람이 현찰로 예금을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순수하게 예금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자산가가 예측하기에는 인플레가 아주 극심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현금을 그대로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화폐라는 것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이게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인플레가 심해지면 이 사람 돈값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 양반이 뭘 할 거냐면 그걸 대비하려고요. 그래서 본인이 들고 있는 100억을 현찰로 보유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뭐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 100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찰을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100억 원의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바꿔서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 현찰을 들고 있을 때 생기는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맨 위에 보시면요, 그러한 방어 투자 전략, 위험 회피 투자 전략을 두 글자로 해지라고 표현합니다. 색칠 좀 해놓을까요? 이 중요 단어입니다. 영어죠. 영어 단어입니다. 해지. 해지가 원래 사전 뒤져보면 울타리란 말이 먼저 나오는데, 투자에서 해지라는 말 뜻은 제가 적어놓은 그대로예요. 회피 또는 위험을 방어하는 투자 전략을 해지라고 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회색 박스. 투자에서 해지의 의미는 밑줄,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 전략이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옆에 이런 말 있죠. 구매력 하락.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돈을 갖다가 실물 투자를 하는 거죠. 뭐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행위를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인플레가 심각해질 것 같으면 금에 대한 수요가 늘거든요. 그래서 이 금으로 대신 보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죠? 인플레기에 물가 상승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되려 이 가치가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인플레가 극심히 예상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실물 투자해야 된다. 근데 그 실물의 대표 주자는 누구다? 그럼 부동산의 효자네요. 네, 부동산이 바로 우리에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해지라는 말 굉장히 편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가령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날씨 굉장히 우중충해요. 곧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예측이 된다면 뭐 들고 나가죠? 그걸 레인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미래의 어떤 특정 상황에 자신을 대비시키는 거죠.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투자와 관련된 두 번째 얘기죠,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 해놓고 동그라미 치세요. 바로 소득 이득이라는 말과 자본 이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소득 동그라미, 자본 동그라미. 자, 수입의 종류가 두 개다가 결론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한번 나왔습니다, 앞에서. 영속성이라는 걸 배울 때 나오셨어요. 영속성이라는 게 감가가 없다라는 특징이었죠. 예, 그리고 또는 내구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수명이 길게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얘기인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1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편의상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시다, 이걸.
이 양반이 이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대략 5년 정도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걸 영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5년 뒤에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 전 사업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올릴 수 있는 수입의 종류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쪽 표로 내려오시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득을 무슨 이득? 소득 이득이라고 하는데, 이 키워드가 바로 영업이에요. 영업 과정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부동산을 통한 영업이라는 건 임대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론에서 소득이득 그러면 임대수입이란 뜻이에요. 이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되팔 때를 보니까 그 그림에서 10억짜리 사서 15억에 되팔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웃돈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때 이 자본을 처분이죠, 처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본이득이 잘 안 외워져요, 공부하시다 보면. 다가구 주택이 임대 사업을 하던 내 자본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본을 처분하는 거니까 그 자본 매각 이득을 이제 말 그대로 자본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도 차익이나 매매 차익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게 당연해 보이시겠지만 이거 되게 스페셜한 겁니다, 사실은. 이 자본이득이 아무 데서나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택시기사분께서 손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세요, 이렇게. 영업이죠. 요금을 받아요. 그걸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근데 그 택시기사분이 한 10년 정도 택시 하시다가 번호판 말고 그 차를 판다고 해봐요. 그냥 자동차. 그럼 요거 웃돈 받고 못 팔거든요. 차는 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감가 때문에 자본이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 자본이득이 나는 건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쭉.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입니다. 표 아래쪽 문장 보시면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마지막에.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영속성 혹은 내구성 덕분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부동산을 통한 수입은 몇 가지? 두 가지 형태가 생긴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입니다. 자, 용어 정리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투자의 특징 세 번째 들어올 건데, 자, 우리 56번이죠. 별표 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초반부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 나오죠? 세 글자로? 지렛대 색칠 하시고요. 지렛대. 얘는 영어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레버리지라고 표현합니다. 색칠하시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돈이 2억이 있는데 현실에서 내 지금 가진 돈이 2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 집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대출 끼면 되지. 누가나 다 그렇게 집 사니까 내 돈 2억에다가 대출 3억 받으면 5억짜리 집 살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실래요? 맨 밑에?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2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5억짜리 집이 있는 거죠. 근데 2억 원의 힘으로는 5억을 못 들어올리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억 원짜리 지렛대를 밑에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원의 힘만으로도 5억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억 원이라는 지렛대, 이게 바로 뭐란 얘기죠? 이게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이 참 지금부터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 투자론이 골 때리는 이유가 이건데, 대출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융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고급스럽긴 하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텔에서 커피 마시는 것 같네요. 그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국민은행 가서 3억 대출 받았다. 이 얘기는 국민은행에서 3억 원짜리 지렛대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표현이. 레버리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결국 이 3억 원이라는 융자액이 주택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지렛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딴 거 필요 없어요. 레버리지 이퀄 대출이다만 아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라고. 오른쪽 위로 올라와 보시면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만약 투자자가 3억 원의 금액을 융자로 땡길 수 있다면 투자자는 5억짜리 주택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때 3억 원이 5억 목표 달성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버리지이자 지렛대는 대출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 용어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57번, 8번에 있는 용어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58번에 좀 별표 치실래요? 별표 10만 개 정도 쳐야 돼요, 58번에. 네, 계속 치세요, 별표를. 볼펜 똥 쌀 때까지 별표 치세요. 계속 치세요. 볼 때마다 치세요, 별표를 그냥. 이거는 말이죠.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진짜로, 핸드폰에다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완전 백지에다가 흰 종이에다가 이거 다 그려보시고 써보시고 하셔야 돼요. 58번을 마스터하는데 대략 한 7개월 이상 걸리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마스터하는데. 저는 1년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그래서 이 용어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건데 완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내가 이거는 내일 시험 본다는 기분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렛대 용어 정리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 앞선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내 돈이 2억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융자를 3억 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으로 총 얼마짜리? 그래요. 지금 식은 간단하죠. 2억, 3억, 5억. 그럼 이걸 현실의 언어로 쓰면 2억은 내 돈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3억은 융자 또는 대출 끼고 집값 얼마? 5억짜리 집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현실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로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걸 이론 언어로 바꿀 거예요, 지금부터. 그 표를 좀 보실래요? 그 표에 제가 안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 내 돈 개념부터 잡을 거예요. 이거를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내 돈이니까 이건 누구 자본? 내 자본이라고는 안 할걸? 시험에서? 자, 무슨 자본? 내 자본 맞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그렇다. 좀 그래요. 좀 무슨 자본? 그래요. 예. 우리 좀 이제 고급스러워질 필요가 있다. 자기 자본. 이건 이해되죠? 자기 자본. 자, 그러면 대출액은 내 돈은 아니고 남의 자본이죠. 그러면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써요? 타인 자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도 있고 타인 자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집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참 특이합니다.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 근데 문제는 이 집값이라는 말도 말이죠. 집값이라고 안 하고 요거를 부동산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 용어를 첫 번째로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쉬워요, 용어가. 직관적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언어를 쓰냐면 투자액을 묘사를 합니다. 이 투자액을 묘사를 할 때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 말 제일 많이 씁니다, 시험에서. 지분. 그냥 지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타인 자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려면 은행에다 뭘 제표해야 돼요? 담보 제표해야죠,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하는 걸 가장 어렵게 묘사를 하면 은행에 저당 잡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땡겨오는 금액인데 이걸 대부액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타인 자본인 대출액을 뭐라고 한다? 저당? 대부. 우리 대부업체란 말 하잖아요. 네, 저당 설정하고 대부 받은 금액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가치가 되는데 바로 얘가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총투자액이 되는 거죠. 간단치가 않죠, 용어가. 다시 내 돈은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은행 돈은 무슨 액? 저당 대부액. 지분 투자 2억에 저당 대부 3억 껴서 부동산 가치 5억짜리를 매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태 같죠? 되게 변태 같아요. 시험에서 쓰는 말이. 자, 여기서 이 저당 대부액 있잖아요.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대부액을. 이게 이제 뭐 웰컴 론 하는 그 론입니다. 론. 여기서 이 단어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L-O-A-N. 론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이 론이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 부동산 가치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표에다가. 이 가치라는 단어를 영어로 value, V, A, L, U, E라고 부릅니다. 이 value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가치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의 몇 프로 이렇게 받잖아요. 대출을. 그때 이 value라고 하는 게 집값이고 이 loan이라고 하는 게 융자라서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L하고 V하고. 그래서 L하고 V하고 비교하는 비율을 LTV라고 부릅니다. 이게 융자액이고 이게 집값이고 가운데 T는 몇 대 몇 할 때 그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론 투 밸류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LTV는 뭐 다음 주에 되게 자세히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자, 어쨌든 이 기본 용어는 57번은 심플해요. 생각보다는. 이해도 되고. 근데 딱 물어봤을 때 입에서 제일 안 나오는 말이 저당 대부액이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입에서. 그래서 타인 자본 쪽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총 투자액은 부동산 뭐가 된다? 가치. 그걸 집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8번 들어가겠습니다. 58번 보셨죠? 그럼 별표를 또 하나 치세요. 별표 계속 쳐야 돼. 계속. 별표 애끼면 안 돼요. 58번에. 사장님 별표 하나만 쳐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별표 하나만. 네, 별표. 하나만 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58번.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갈 거예요. J를 베이스로 해서. 일단 여기를 보시죠, 이거. 책은 좀 이따 제가 봐드릴게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그림이 이렇게 삼각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꼭지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위에는 부동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이 현재 10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을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양반이 이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거고,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은행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내수 중에는 내 돈 2억 원이 있어요. 2억 밖에 없어요. 그럼 요 양반 약간 무리수 두겠죠, 지금? 예. 그럼 은행에서 얼마 땡겨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8억 땡겨오고요. 근데 조건이 살인적입니다. 금리가 10%고 만기 10년짜리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억을 만든 다음에 이 10억 원을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 지금 10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서 이 양반이 임대사업을 하려고요. 그랬더니 얘로 임대사업 하니까 1년 뒤에 2억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례입니다. 그게.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내가 2억밖에 없지만 8억 융자 껴가지고 사가지고 임대사업 하겠다. 했더니 2억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지분 투자액 누구도? 내 돈이죠. 몇 억? 2억입니다. 여기 저당 대부액은 얼마예요? 8억이 되는 거고 부동산 가치가 총 10억이죠. 다시 총 투자액은 얼마다? 10억이고 자기 자본은 2억이고 타인 자본은 그게 이거예요. 얘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 말씀드릴 거냐면 추가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투자자 얘기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투자 수익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몇 명이다?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얘 투자자인 건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얘가 투자자입니까? 이게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빨리 합의 보세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가 얼마 던져요, 지금? 그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투자자예요. 은행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인식하셔야 돼. 자, 그때 나는 내 돈 들고 들어가죠. 그럼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를 지분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시험에서 지분 투자자 나왔다. 이건 무조건 그냥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돈 들고 들어가는 투자자. 은행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죠. 쓰리쿠션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은행은 누구한테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잘 보세요. 내 입장에서 은행 돈 8억을 받으면 이걸 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융자 대부라고 하는 거고. 근데 오롯이 완전히 은행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은행 입장이면 나는 얘한테 투자를 거예요, 지금. 얘가 제공하는 담보를 잡고. 그러니까 은행은 저당을 붙잡고 나한테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무슨 투자자? 이렇게 부릅니다. 현실에서 절대 쓰지 않는 말이죠. 엄마 국민은행 갔다 올 테니까 밥 먹고 있어? 엄마 저당 투자자 만나고 올 테니까 밥 먹고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되게 내 것처럼 편안해져야 돼요. 자, 우리 표 밑에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길게도 필요 없어요, 말이. 지분 투자자는 나, 저당 투자자는 은행. 그렇죠.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개를. 그래서 두 명의 투자자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 안에서 지금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그때 이 수익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 안에서는 수익률이 총 몇 개 나오냐면 이렇게 3개 나옵니다. 3개. 금액으로만 써볼게요. 첫 번째 총 얼마 들어갔죠? 10억. 그러면요. 10억 투자액 대비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10억 대비 수익률이 첫 번째 생겨요. 두 번째는 나는 내 돈 얼마 썼죠? 2억. 그러면 2억 대비 수익률이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은행은 얼마 썼어요? 8억. 그러면 8억 대비 수익률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총 수익률 몇 개? 이렇게 3개 생기는 거예요. 그럼 10억은 어떤 돈이다? 총 투자액입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표에서는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게. 얘를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체 투자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되죠? 근데 이건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게 10억 던져서 얼마 들어왔죠, 지금? 2억. 그럼 얘는 10억 분의 2억 하면 이게 수익률이에요. 10분의 2. 그럼 총 투자 수익률이 20%인 투자안이다, 이런 뜻입니다. 2억은 그러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그럼 내 돈 대비 수익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자본이냐면 자기 자본. 그래서 얘를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거나 줄여서 지분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얘는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누구 몫이다? 그렇죠. 이거는 내 몫이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오롯이 가져가는 몫이 나의 순수한 이득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 맥락이라면 얘를 묘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8억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누구 자본? 자, 저기 누구 자본? 타인 자본이라고 했죠. 타인 자본. 그러면 얘는 타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도 되죠. 이거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는 거예요? 은행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은 무슨 투자자라고 할까요? 오케이. 그럼 얘를 저당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말 되죠, 이것도? 근데 은행이 먹는 수익이 정해져 있는 게 계약했잖아요, 여기. 몇 프로? 그럼 저걸 저당 수익률이라고 해요. 저거를 타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선 저놈들을 차입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금리라고 합니다, 이거. 금리. 나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금리 4.5%다. 그럼 4.5%를 타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익률? 자, 표에 보시면 제가 별표 쳐놓은 게 있을 겁니다. 눈에 확 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별표 쳐놓은 거. 그거 형광펜으로 쫙 색칠 한번 해줘요. 아,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은 곧 타인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본질의 값이 금리다, 이런 뜻이죠. 금리. 와, 이런 말 진짜 안 쓰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말이. 자, 그러니까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지금 쓰는 거. 네. 한 3-4줄 되니까 그 밑에 표 밑에 맨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국민은행이라고 써보시고요. 2억 대출이라고 써보시고 금리 3.8% 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2억 대출 꼈어, 그냥. 금리 3.8%인데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통화하죠, 우리가. 대화하고. 네, 이걸 갖다가 굉장히 변태같이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저당 모식이라고 하고 2억 원을 저당 모식이라고 하고 3.8%를 저당 모식이라고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말 되죠, 이거? 국민은행 뭐라고 그래요, 저당? 저당 투자자. 그럼 2억 원을 저당. 그게 문제라니까? 대출 받았다면서. 그러면 대부분. 이 당연히 안 나와요, 지금. 이걸 나오게 만들으라는 얘기가 빨리. 이걸 빨리 할수록 좋아요. 이걸 미루시면 안 돼, 이 공부를. 이 공부 미루면 이론 이해 못 합니다, 나중에.
3.8을 저당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저당 투자자 만나서 저당 대부액 2억 땡겼는데 저당 수익률이 3.8%인가 알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구한테. 금세 왕따 당하겠죠, 또? 예? 그럼 제가 먹물 좀 먹더니 애가 변했다 이렇게 바뀌고. 아우, 이거 아주 미쳐요, 공부하다가. 제가 나중에 문제 얘기할 때 저당 수익률이 4%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막 그냥 7월 달에 얘기할 때 저당 수익률이 4%고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 금리가 몇 프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라니까 이게 사람 바보 만드는, 난 놓고 기억자 모르게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금융론 배우는데요. 금융이 대출이에요. 그럼 금융론 시간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3, 4시간 동안. 꼭 해서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해오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책에 안 써놓은 거 있는데 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50만 원 상환. (50만 원을) 뭐 한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상환이라는 얘기는 원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갚는 겁니다. 이자만 갚는 거 아니고요. 원금, 이자 다 갚는다는 뜻이에요. 2억 대출을 받았는데 내 만기 10년짜리 받았는데 금리 3.8%인데 지금 50만 원씩 붓고 있어, 은행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름이 있습니다. 얘 이름이 불행하게도 총 4개나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 4가지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그럼 가장 쉬운 말은 원금 플러스 이자 아닐까요? 그래서 얘를 원금 플러스 이자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한다? 원리금. 원리금에는 둘 다 들어간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30만 원 이자고 20만 원 원금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이 원리금도요, 저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앞에. 그럼 얘를 저당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자, 은행에서 2억 받았죠, 대출. 그럼 걔를 뭐라고 그래요? 그럼 저당 대부를 받았으면 그 저당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불 아닙니다. 왜냐면 환불하면 어떻게 해, 대출액을? 환불이 아니라 갚아야죠. 저당 상환 말고, 안 나오네. 지불액. 은행에 뭐 해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그걸 저당 지불액이라고 합니다. 저당의 대가로 은행에 지불하는 돈이란 뜻입니다. 지불할 때는 갚으니까 원금 이자 다 갚아야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엄청 헷갈리지 않을까? 대부받고 지불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울 때. 대부받고 지불한다 이렇게.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용어를. 근데 얘를 갖다 다른 말로 쓰면요, 또 요 결국 2억이 부채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부채를 받았으면 그 서비스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따져보면 말은 돼요, 또. 부채 받고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이렇게. 보통 우리 돈 다달이 붙지 않아요, 은행에? 그럼 얘를 월, 부, 금이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월, 부, 금.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시험에 넷 중에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행해요. 랜덤이에요, 랜덤 시험 문제가. 저당 지불액이란 말도 정말 많이 쓰고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도 뭐 계속 나올 거고요, 앞으로. 그래서 조용히 차분하게 앉아서 오늘 수업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얘만 복습해도 될 정도로 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손으로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투자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이라고 한다? 총 투자 수익률. 내가 먹는 수익률을 자기 자본 수익률.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률을 타인 자본 수익률.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타인 자본 수익률. 은행은 저당 투자자니까 금리를 무슨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저당 수익률. 걔는 차입, 이자, 대출,
금리가 되는 겁니다. 갈 길이 멀어요. 할 게 너무 많아. 자, 28페이지 넘겨보시죠. 우리가 현재 레버리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용어를 정리를 쫙 한 건데 사실 부동산 투자의 특징 세 번째가 이겁니다. 레버리지를 잘 쓰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진짜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지금부터. 대출 끼고 집 사면 좋아요? 네? 대출 끼고 집 사면 좋다, 나쁘다? 아, 좀 조언 좀 주세요. 대출 끼고 집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죠. 네. 나쁠 수도 있습니까? 그럼 다시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할 거예요, 이제부터. 언제 좋아요? 집값 오를 때 좋습니다. 예. 집값 오르면 좋죠. 근데 집값 안 올라도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자가? 굉장히 싸면 또 괜찮지 않나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대출 효과가 좋으려면 사실 둘 중 하나여야 되죠. 금리가 굉장히 어떻거나 싼 상태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비싸더라도 집값이 대박 오르면 되죠. 자, 그런데 대출이 나쁘다. 이 나쁘다고 할 때는 이게 언제 나쁜 거예요? 결국 집값이 완전 떨어졌을 때 이거 큰일 나죠, 이죠? 또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자가 환장할 때, 이럴 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 나왔네요, 시험 문제 이제. 자, 그 책에 보시면은 표에 보이시죠? 첫 번째 회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 레버리지. 두 번째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배웠죠, 우리. 그런 것처럼 이거네요. 정의 레버리지가 뭐예요? 대출? 굿. 이런 뜻입니다. 대출이 나에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 그걸 정의 지렛대라고 하고요. 대출 대박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럼 부의 레버리지는 무슨 뜻이겠어요? 대출? 쪽박. 그렇죠? 네, 쪽박.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봐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정의 레버리지 맞죠? 집값 오르거나 금리 싸거나. 그럼 얘가 부의 레버리지 맞죠? 집값 떨어지거나 금리 대박이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 집값이 오른다는 건 내 몫이 커지는 거예요? 은행 몫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커지는 거죠. 그거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쓸게요, 제가. 집값이 오르는 건 내 몫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누구 몫이 떨어지는 거죠? 은행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래야 내가 돈 벌죠, 그렇죠? 요게 정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면 내 몫이 높거나 은행 몫이 낮을 때라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그럼 얘가 뭐냐? 그럼 다시 일로 오세요, 일로. 그럼 제가 결국 이 수익률을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몫이 있네, 여기. 그럼 내 몫이 뭐예요? 그럼 은행 몫은요? 그러면 언제 정의 레버리지인지 시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높을 때? 그렇죠. 얘가 높거나 아니면 타인 자본 수익률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수익률은 중간에 총 투자 수익률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내 몫이 크거나 그리고 이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을 때 이러면 정의 레버리지입니다. 뭐가 제일 높을 때? 누구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투자 수익률보다 높게 나오면 이거 내가 이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가장 낮다는 건 타인 자본 수익이 가장 낮게 나올 때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책에 보시면 정해질 때 2번 동그라미 별표. 걔가 시험 문제예요, 지금. 거기 제가 써놓은 말이 그거예요. 이게 시험 문장인데 정의 레버리지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게 주어져. 이게 내 몫이란 뜻이거든요, 지금. 이 내 몫이 이자보다 어떨 때? 높을 때. 내 몫이 이자보다 높을 때. 그러면 그거 줄여서 얘기하면 아랫줄에 지분이 업이거나 금리가 다운이잖아요. 집값이 오르거나 이자가 쌀 때 이런 뜻 아닐까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럼 3번에 정의 레버리지가 예상이 된다면 융자 충분히 받아서 투자하더라도 내 몫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이런 긍정적 효과 유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 내려오면 이제 뒤집으면 돼요, 얘기를. 부의 지렛 때. 2번 동그라미 다시 별표. 누가 나오죠, 앞에? 차익. 이자율이. 이게 비쌀 때지, 뭐. 이자율이 뒤에 읽어보니까 자기자본 수익률보다 어떨 때요? 높을 때다. 그럼 아래줄로 내려오시면 부의 레버리지라는 건 금리가 비싸거나 집값이 확 떨어질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부의 레버리지가 예상이 되면 대출 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럴 때는 융자가 커질수록 지분 수익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죠. 우리 모르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에서. 네. 집값하고 금리하고 놓고 레버리지 효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특징 나오는데 특징도 꼼꼼하게 별표 치셔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별표 쳐놓으세요. 일단. 자, 밑줄을 일단 쭉 치겠습니다. 아무리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까지 밑줄. 탁 끊어보세요. 거기서 얘기를. 칩한 보시죠.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계속. 정이 예상이 된대. 지금 시점에서. 그럼 결국 두 가지 얘기 아닐까요? 이놈의 집값이 어떻게 되거나 굉장히 올라갈 것 같거나 아니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의 효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OX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이 예상이 되면 융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OX. 이걸 제일 많이 틀리세요. 문제 풀 때. O예요? X예요? 아, 이건 절대적으로 X입니다. 자, 보세요. 정이 예상이 되면은 지금 융자 많이 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그러면 내 돈 1억에 융자 99억 껴서 100억짜리 사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요. 이자 싼데 어때?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어때? 그건 예상일 뿐이지.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예상된다고 한들 이걸 지나치게 높여버리면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지고 불확실성의 노출이 그만큼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올려서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면 어떡해. 갑자기 경기가 꺾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위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정이든 부든 나발이든 융자가 들어오는 순간 위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원만 들어와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몰라요. 융자가 1원만 들어와도 남의 돈이니까 위험이 항상 어떻게 되죠? 커지는데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데 이것보다 집값 올라갈 것 같은 게 더 크니까 감수하고 그 리스크 감수하고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뒤에 읽어볼게요. 과도한 융자를 도입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갚아야 하는 빚이 엄청 늘게 되므로 중요한 말은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색칠하시죠. 위험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자 싸다고 함부로 대출 받다가 폐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작작하자 이거죠. 그렇죠? 대출이요, 이 양날의 칼이죠.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지금 아무리 이자 싸다고 해서 함부로 덤비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 밑에다가 하나 적으실까요? 적으세요. 받아 적으십시오. 레버리지에서 위험이 등장하면 무조건 증가한다가 정답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죠. 무조건 증가한다가 정답이에요. 레버리지에서 위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위험이 커진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굳이 정의 레버리지가 예상이 됐어요. 이제 그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정의 레버리지가 예상이 되면 이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도전해볼 만하죠, 대출을. 그래서 그거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고기 함정에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게 59번의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투자에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앞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죠, 제가. 인플레이션은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간다?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가 예상이 된다면 나는
현금을 들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보유할 것이다. 뭐가 좋아요? 현찰보다는 그 현찰을 물건으로 바꿔서 보유하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요. 이 방어를 영어로 해지. 그럼 투자의 첫 번째 장점은 인플레이션기에 투자자를 구매력 하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배우신 건 뭐냐면 투자를 통한 수입은 두 가지 발생한다. 두 가지. 무슨 이득과? 소득 이득과. 무슨 이득? 안 해오죠. 자본 이득. 소득 이득은 언제 생긴다? 영업 과정이고 자본 이득은 처분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대사업해서 돈 벌다가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막 말씀드린 게 투자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내 돈 적은 돈으로 융자를 잘만 영리하게 끼면 대박 터뜨릴 수 있는. 그럼 이건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잘못 쓰면 또 단점이기도 하고. 예, 레버리지 양면성이죠 이게. 국민은행 무슨 투자죠? 무슨 투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 못하겠잖아, 엄마. 그래, 대답하셔야죠. 저당, 투자자, 3억 대출 받아요? 3억 대출. 저당 무슨 액? 대부에. 근데 은행 금리 4.2%. 그럼 얘는 저당. 그렇죠. 수익률. 근데 한 달에 55만원씩 지금 갚기로 했어요. 그럼 55만원 저당 무슨 액? 원리금 말고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 됐어요. 예, 여러분 미션이에요. 여러분 미션이에요. 요거 오늘 계속 할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제가.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보면서 좀 쉬시다가 돌아오면 요거 한번 보고 예. 집에 가서 이렇게 냉수 한 잔 떠가지고 이렇게 두 번 돌리고 절 한 번 하세요. 여기다. 얘 제사 지내셔야 돼. 예. 가능하면 향도 좀 피워주시고. 요거 계속 연습합시다.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게. 잠깐 쉬었다 하죠. 예.